오늘은 동아시아에 숨겨진 역사적 연결고리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미국 예일대 알렉스 첸 교수가 태국 북부 산간지대에서 발견한 놀라운 문화적 수수께끼. 그 주인공은 바로 라후족입니다. 인절미를 닮은 찹쌀떡, 공기놀이와 흡사한 전통놀이, 그리고 발음까지 한국어와 유사한 단어들. 어떻게 이토록 멀리 떨어진 두 문화가 이런 공통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후족 출신 언어학자 나린과 함께한 현장 조사에서 드러난 놀라운 단서들. 그들이 정말 고구려 유민의 후손일 가능성은 있는 걸까요? 1000년이 넘는 시간을 뛰어넘는 역사의 미스터리를 지금 함께 풀어봅시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예일대학교 인류학과에서 동아시아 소수민족 연구를 전공한 알렉스 첸이라고 합니다. 중국계 미국인인 저는 항상 동아시아의 다양한 민족들과 그들의 기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모든 것은 2년 전 윈난성과 태국 북부 국경 지역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던 중 우연히 접한 라후족에 대한 짧은 기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립된 산간 부족, 수수께끼 같은 기원이라는 제목의 그 기사는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특히 라후족의 언어가 주변 민족들과 달리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연구 주제로 라후족을 선택해보는 게 어떨까요? 지도 교수님께 여쭤보았을 때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흥미로운 주제야. 하지만 그들에 대한 학술 자료가 많지 않다는 걸 명심해. 바로 그 점이 저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미지의 영역을 탐구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류학자로서 제가 꿈꿔왔던 일이었으니까요. 태국 치앙마이에 도착한 첫날, 저는 현지 대학의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린 사이통, 방콕 대학에서 언어학을 가르치는 라후족 출신 교수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첸 교수님께서 라후족에 관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린 교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묘한 타이밍이네요. 저도 지금 우리 부족의 언어 기원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거든요. 나린 교수는 자신이 라후족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어릴 적부터 자신의 모국어가 주변 민족들의 언어와 너무 다르다는 점에 의문을 품어왔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그녀가 최근 발견한 것은 라후어의 일부 문법, 구조와 단어들이 알타이어족 언어들과 유사성을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 언어에서 나를 뜻하는 단어는 나인데 이것이 한국어의 나와 발음이 같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나린 교수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너를 뜻하는 너도 한국어의 너와 같습니다. 이런 우연이 몇 가지 단어에만 한정된 것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 있겠지만 문장 구조에서도 유사점이 발견되고 있어요. 저는 그녀의 말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물론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나린 교수의 소개로 소르본 대학의 역사학자 프레데릭 듀발 교수와 화상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프레데릭 교수는 동아시아의 역사적 민족 이동에 관한 전문가였습니다. 알렉스, 나린이 당신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 주었어요. 프레데릭 교수는 우호적인 미소와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라후족과 동북아시아 문화권의 연관성에 관한 가설은 꽤 흥미롭군요. 사실 저도 비슷한 의문을 품고 있었답니다. 프레데릭 교수는 화면을 통해 오래된 문서 사본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삼국사기의 일부 번역본이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7세기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약 20만 명의 고구려인들을 농우 또는 농구라는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현재의 중국 남부 지역으로 추정되는데 이후 여러 역사적 사건들로 인해 이 사람들이 더 남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의 지도를 살펴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구려 유민들이 수세기에 걸쳐 남하하여 결국 현재의 라후족 거주 지역에 정착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매우 대담한 가설이었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직접 현지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라후족 마을들을 방문하여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싶습니다. 나린 교수는 기꺼이 가이드가 되어주겠다고 했고 프레데릭 교수는 역사적 맥락에서 조언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세 사람의 연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달 저희는 태국 북부의 매옹손 지역과 중국 윈난성 접경 지역의 라후족 마을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을 오르내리며 찾아간 마을들은 현대 문명과는 거리가 먼 고립된 곳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라후족의 일상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마을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여성이 찰떡처럼 생긴 음식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방식이 한국의 인절미 제작 과정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공기놀이와 비슷한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녁에는 마을의 어른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린 교수가 통역을 도와주었지만 저도 몇 가지 기본적인 라후어 단어들을 배워 간단한 인사를 건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라후어의 억양과 리듬이 왠지 모르게 친숙하게 느껴진다는 이상한 감각을 경험했습니다. 마을의 원로 중 한 분인 롱 마이 할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90세가 넘은 그분은 마을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윈난성과 태국 국경지대에서의 첫 번째 마을 방문을 마치고 저희 연두팀은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린 교수의 안내로 저희는 더 오지에 위치한 세 곳의 라후족 마을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곳들은 현대 문명의 영향을 덜 받은 곳으로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더 잘 보존되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마을들은 외부인들이 거의 방문하지 않는 곳입니다. 특히 서양인 연구자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나린 교수가 말씀하시며 지도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라후족 출신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이틀을 더 이동한 끝에 저희는 첫 번째 목적지인 파야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약 60가구 정도의 작은 규모였지만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집들의 구조였습니다. 지붕의 형태와 기둥의 배치가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가옥 구조는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나린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점이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지붕의 곡선과 처마의 형태가 동북아시아 전통 가옥의 특징을 일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열대 기후에 맞게 변형되었겠지만요. 마을 중앙에 위치한 공동 공간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천을 짜고 남성들은 목공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작업 방식과 사용하는 도구들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특히 한 노인이 나무를 다듬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도구는 무엇인가요? 저는 노인이 사용하는 특이한 형태의 도끼에 대해 물었습니다. 페이차라고 부릅니다. 조상대대로 내려온 도구인데 우리 조상들이 멀리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나린 교수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도구의 형태를 스케치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프레데릭 교수에게 이 도구에 대해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공동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강한 향신료 냄새가 나는 음식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몇몇 요리는 매우 담백하고 간소했습니다. 특히 찻쌀로 만든 떡과 비슷한 음식은 한국의 떡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이 음식은 무엇인가요? 저는 쌀로 만든 떡 같은 음식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모치라고 합니다. 특별한 날에만 만드는 음식이에요. 찹쌀을 찌고 절구에 넣어 떡처럼 만든 다음 콩고물을 무쳐 먹습니다. 나린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인절미가 떠올랐습니다. 식사 후 마을의 원로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연장자인 75세의 롱 마이 노인은 마을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멀리 북쪽에서 왔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의 나라가 큰 전쟁에서 패배한 후 남쪽으로 이동하여 산에 숨어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롱마이 노인의 이야기를 나린 교수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마을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전통 놀이였습니다. 아이들은 자갈을 이용한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한국의 공기놀이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또한 나무로 만든 팽이를 돌리는 놀이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은 그들의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조상을 기리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돼지머리를 제물로 바치고 특별히 준비한 찹쌀떡을 올렸습니다. 이런 방식은 한국의 전통적인 제사 방식과 유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노트북에 여러 관찰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언어적 유사성 너 등의 단어와 발음, 이 음식 문화 찹쌀떡 제작 방식, 식사 예절, 3주거 형태 지붕 구조와 방의 배치, 4 전통놀이 공기놀이, 팽이놀이, 5 제사 방식 돼지머리 제물, 찹쌀떡 사용. 저는 이런 유사성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실제로 역사적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위성전화를 통해 프레데릭 교수와 통화하여 제 관찰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발견들이군요. 알렉스. 프레데릭 교수가 말씀하셨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동북아시아의 고대 왕국들이 멸망한 후 많은 사람들이 중국 남부로 강제 이주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 일부가 더 남쪽으로 이동하여
결국 현재의 라후족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다음 날 저희는 두 번째 마을인 메이리엔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첫 번째 마을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고 따라서 외부 영향을 덜 받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메이리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마을 사람들의 외모에 주목했습니다. 물론 태국과 미얀마의 지리적 영향으로 동남아시아적인 특징이 강했지만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동북아시아인의 특징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가족의 혼인 관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린 교수의 통역에 따르면 이 마을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되는 대릴사위 제도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대릴사위 제도와 유사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 저는 나린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혼인 제도는 동남아시아보다는 동북아시아의 관습과 더 유사합니다. 마을에서의 조사를 마친 후 저희는 세 번째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동 중에 나린 교수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린 교수님은 언제부터 라후족의 기원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나린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였어요. 제 할아버지께서 항상 우리가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대학에서 언어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우리 언어가 주변 언어들과 얼마나 다른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부족의 진짜 기원을 찾고 싶었어요. 세 번째 마을에서 저희는 추석과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명절 풍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며 조상들을 기리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의식에서도 역시 한국의 전통 의례와 유사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을에 머무는 동안 저는 라후족의 가족 제도에도 주목했습니다. 형사취수제가 과거에 존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역시 고대 동북아시아 문화와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팀은 마을마다 다양한 자료를 수집했고 특히 라후족의 언어에 대한 음성 기록과 어휘 목록을 작성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나린 교수의 언어학적 지식은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 마을을 떠나기 전 저희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전통 축제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춤과 음악을 관찰하면서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유사점을 발견했습니다. 축제에서 사용된 특정 리듬과 음계가 동북아시아 전통 음악의 특징을 일부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가까운 현장 조사를 마치고 저희 연구팀은 방콕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집된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린 교수와 함께 특히 언어적 유사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프레데릭 교수는 역사적 기록들을 더 자세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방콕으로 돌아온 후 저희 연구팀은 수집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라후족의 언어와 문화적 특징들을 동북아시아, 특히 한국의 전통과 비교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나린 교수는 언어학적 분석을, 프레데릭 교수는 역사적 기록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연구가 진행될수록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확실한 역사적 증거의 부족이었습니다. 라후족에 관한 문헌 기록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그들이 언제 어떻게 현재의 거주지로 이주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프레데릭 교수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삼국사기의 고구려 멸망 후 주민들의 이주에 관한 기록은 있지만 그 이후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연속적인 기록이 없어요. 1000년이 넘는 시간적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또한 언어적 유사성에 대한 분석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린 교수와 함께 라후어와 한국어의 유사점들을 정리해봤지만 이것이 실제 역사적 연관성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언어학적 우연인지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몇몇 단어들의 유사성은 분명히 흥미롭습니다. 나린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라후어가 한국어나 다른 알타이어족 언어와 직접적인 개통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세 번째 문제는 문화적 유사성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찹쌀떡 만들기, 공기놀이, 제사 방식 등의 유사점들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이런 문화적 관습들은 다른 경로로도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연구가 진행되면서 학계의 반응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저는 중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략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몇몇 동료 학자들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돌아온 반응은 대체로 신중했고 일부는 꽤 비판적이었습니다. 알렉스, 당신의 연구는 흥미롭지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동료가 이메일로 보내온 의견이었습니다. 문화적 유사성만으로는 역사적 연관성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런던 대학의 또 다른 동료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연구는
로맨틱한 가설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엄격한 학문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언어학적, 고고학적, 유전학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판은 저를 낙담시켰지만 동시에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저는 나린 교수와 함께 유전학적 연구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오족과 동북아시아 인구 집단 사이의 유전적 연관성을 조사할 수 있다면 더 강력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전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라오족 구성원들의 DNA 샘플이 필요합니다. 나린 교수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와 마을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한 복잡한 과정입니다. 또한 연구 자금의 부족도 큰 문제였습니다. 대학에서 받은 초기 연구 지원금은 거의 소진되었고 추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설득력 있는 예비 결과가 필요했습니다. 프레데릭 교수는 계속해서 역사적 기록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는 농우 지역에 관한 당나라 시대의 문헌들을 더 자세히 연구하면서 고구려 유민들의 이주 경로를 추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세기에 걸친 민족 이동과 국경 변화로 인해 명확한 이주 경로를 확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역사적 기록들 사이에는 너무 많은 시간적 간극이 있습니다. 프레데릭 교수가 좌절감을 표현했습니다. 7세기 이후 고구려 유민들에 대한 기록은 점점 희미해지고 라오족에 대한 최초의 명확한 기록은 훨씬 후대에 등장합니다. 이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것과 같아요. 연구의 난관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동안 저는 개인적인 딜레마에도 직면했습니다. 예일대학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연구를 중단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미완성의 연구를 남겨두고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학교에 휴직을 요청하고 연구를 계속해야 할까요? 나린 교수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방콕 대학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연구를 그냥 중단하기는 아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도 고려해야 해요. 연구팀은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방콕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고 각자의 고민과 불확실성이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만으로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라오족과 고구려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가설은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학문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프레데릭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사 연구는 종종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완전한 답을 찾는 것보다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나린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것들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확정적인, 학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는 아직 부족하지만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 연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대학으로 돌아가되 연구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오족의 문화와 언어를 더 깊이 연구하고 동시에 역사적 기록과 고고학적 증거를 계속 찾아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밖의 방콕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연구가 제게 준 것은 단순히 학문적 지식만이 아니었습니다. 라오족과의 만남, 그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류의 이동과 연결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명확한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이 여정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답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프레데릭 교수의 말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울렸습니다. 연구의 여러 난관들에 부딪히면서도 저는 라후족과 동북아시아 문화권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예일대학으로 돌아온 후에도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나린 교수와 프레데릭 교수도 각자의 위치에서 연구를 이어나갔고 저희는 정기적으로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귀국 후 약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뜻밖의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유전학 연구팀이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소수민족들의 유전적 다양성에 관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연구에는 라후족 샘플도 포함되어 있었고 흥미롭게도 그들의 일부 유전적 특성이 동북아시아 인구 집단과 유사성을 보인다는 분석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연구의 중요한 지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즉시 연구팀에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비록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라오족이 동북아시아 지역과 어떤 형태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프레데릭 교수도 좋은 소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찾고 있던 당나라 시대의 희귀 문헌을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문헌에는
고구려 멸망 이후 남부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에 관한 추가적인 기록이 있었고, 특히 일부 집단이 더 남쪽으로 이동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기록이 직접적으로 라후족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구려 유민들의 남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프레데릭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나린 교수 역시 라후어와 알타이어족 언어들 사이에 추가적인 유사점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문법, 구조와 발음, 체계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발견들은 저희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6개월 후 저는 다시 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체계적인 조사와 자료 수집을 계획했습니다. 방콕에 도착한 저는 나린 교수와 함께 윈난성과 태국 북부 지역의 라후족 마을들을 다시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방문 때보다 더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저희에게 더 많은 이야기와 정보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한 마을에서 저희는 라후족의 전통 의상과 장신구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착용하는 특정 형태의 장신구는 고구려 시대의 유물과 유사한 디자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통 자수 패턴에서도 동북아시아 문화권과의 연관성을 추측할 수 있는 특징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자수 패턴은 매우 독특합니다. 나린 교수가 말했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자수와는 확실히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이번 방문에서 저희는 더 많은 언어 자료를 수집하는 데도 주력했습니다. 특히 노래와 구전 이야기에서 사용되는 고어에 주목했는데 이러한 고어에서 현대 라후어보다 더 많은 동북아시아 언어와의 유사성이 발견되었습니다. 2달간의 현장 조사를 마치고 저희는 방콕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정리하고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레데릭 교수도 합류했고 세 사람이 함께 모여 연구 결과를 종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프레데릭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역사적 기록과 문화적 유사성을 종합해 볼 때 라후족이 고구려 유민과 어떤 형태로든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확립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정황 증거들이 이 가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나린 교수도 동의했습니다. 언어학적 관점에서도 라후어의 일부 특성은 알타이어족 언어들과의 접촉이나 영향을 시사합니다. 완전한 계통관계를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형태의 역사적 연결고리가 있었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저 역시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비록 라후족이 고구려의 직접적인 후손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의 문화와 언어에는 동북아시아, 특히 고구려와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여러 요소들이 존재했습니다. 학문적 엄격함을 유지하면서도 우리는 라후족과 고구려 사이에 가능한 연결고리에 대한 가설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완전한 증명보다는 더 많은 연구와 탐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현실적인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희 세 사람은 방콕의 한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연구의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인류의 이동과 문화 전파, 그리고 역사 속에서 잊혀진 연결고리들에 대한 더 넓은 주제로 확장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프레데릭 교수가 말했습니다. 많은 역사적 진실이 시간의 흐름 속에 잊혀졌지만 언어와 문화, 그리고 DNA 속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나린 교수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저에게 이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탐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 뿌리와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여정이었어요. 저 역시 이 연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학술적 지식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이동과 적응이 얼마나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 저는 수집한 모든 자료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동아시아 역사 속의 잃어버린 연결고리, 라후족과 고구려의 가능한 연관성에 관한 다학제적 접근이었습니다. 논문은 라후족이 고구려의 직접적인 후손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문화적 유사성, 언어학적 특징, 역사적 기록, 그리고 최근의 유전학적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라후족의 기원에 관한 새로운 가설을 학계에 제시했습니다. 예상대로 논문은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많은 이들이 이 연구가 동아시아 민족 이동과 문화, 전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논문 발표 후 저는 나린 교수와 함께 라후족의 문화와 언어를 보존하고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학문적 가치를 넘어 라오족 자신들이 자신의 역사와 정체성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한번 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몇몇 라오족 젊은이들과 함께 그들의 문화 유산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뿌리가 멀리 동북아시아에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을의 한 젊은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고구려 사람들의 후손일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확실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문화와 언어 속에는 그런 가능성을 시사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비록 시간이 많이 흘렀더라도 여러분의 뿌리와 정체성은 결코 완전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앉아 그들의 전통 노래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비록 명확한 역사적 증거를 찾지는 못했지만 이 여정을 통해 저는 인류의 이동과 문화 전파, 그리고 잊혀진 연결고리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라오족의 문화 속에서 발견된 동북아시아적 요소들은 어쩌면 1000년이 넘는 시간을 뛰어넘어 전해진 고구려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 형성된 문화적 유사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확한 답은 아직 미지의 영역에 남아있지만 이 탐구 과정 자체가 인류의 복잡하고 흥미로운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한 걸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발견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는 인류의 거대한 이동과 문화, 전파의 퍼즐의 한 조각씩 더해가고 있습니다. 라오족과 고구려의 연관성에 관한 완전한 답은 아직 찾지 못했지만 그 여정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로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답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라오족과 고구려의 흥미로운 연관성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비록 확정적인 증거는 아직 부족하지만 문화적 유사성과 역사적 가능성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